1651년 겨울, 궁궐의 장막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조선의 하늘을 가득 메운 눈발 사이로 한 여인이 사약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씨, 품계는 종일품 귀인, 왕의 가장 깊은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으나 지금은 반역의 이름으로 죽음을 명받았다. 사약을 마시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어떤 이상한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이 결말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왕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았고 나의 욕망은 그보다 깊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궁중의 정막을 갈랐다. 조씨는 한때 인조의 유일한 위안이자 조선의 어둠을 이끈 여인이었다. 그녀는 왕의 곁에서 미소로 사람을 죽였고 권력으로 나라의 미래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조선 최악의 악녀라 불렀다. 그러나 역사는 늘 묻는다. 악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그녀의 이야기에는 단순한 악행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병자호란 이후 무너진 왕권, 상처 입은 왕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한 여인의 야망. 조 씨의 삶은 조선이 가진 모든 모순의 집약이었다. 그녀는 왕을 위로한 후궁이었고 동시에 왕을 조종한 권력자였다. 그녀의 한마디는 인조의 결정을 뒤흔들었고 그 결정 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200년 늦추었다. 1651년 12월 14일 귀인 조 씨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음모로 죽어간 이들의 울음이 아직도 경복궁의 어딘가에서 메아리친다. 오늘 우리는 그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조선의 운명을 뒤바꾼 한 후궁의 이야기. 그 시작은 한 잔의 독배였다. 궁궐의 새벽,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요를 찢었다. 그 울음은 미약했지만 그날 이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서막이 되었다. 1630년, 인조 8년, 순창 조씨의 딸이 궁에 들어왔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훗날 모두가 기억하게 될 여인이었다. 그녀의 입궁은 평범하지 않았다. 조선의 규범에 따르면 후궁은 엄격한 간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조씨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아무도 모르는 통로로 궁에 들어왔다. 이 소문은 곧 조정 전체로 번졌다. 조기의 딸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녀를 추천한 이는 정백창이라 하니 이는 왕비의 외가 사람이다. 행부 혹은 이명준의 상소에는 냉정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즉 왕비의 의중이 개입된 불순한 입궁이었다. 왕비 인열왕후는 병약했으나 총명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 인조가 점점 외로움과 죄책감에 잠식되어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자호란의 치욕, 청의 무릎을 꿇은 기억은 왕을 한없이 무너뜨렸다. 그래서였을까? 왕비는 남편이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그녀의 사소한 배려가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조 씨는 처음부터 남달랐다. 그녀는 궁의 예법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었다.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궁녀들 사이에서 그녀는 담대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으나 어딘가 서늘했다. 전하께선 외로우시겠지요. 그녀의 한마디는 왕의 마음을 꿰뚫었다. 인조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위로가 있었고 눈빛에는 이해가 있었다. 조 씨는 그렇게 왕의 빈틈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의 출발은 단순한 위안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곧 그것은 야심으로 변했다. 왕의 눈빛이 자신에게 머무는 순간마다 그녀의 속에서는 어떤 불길이 자라났다. 왕비의 곁에서 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가 빛이 되고자 했다. 1637년 정축하성의 날, 조선의 왕이 청나라 군사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순간 조 씨는 침묵 속에서 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이 나라는 이제 약해졌다. 하지만 나는 강해질 것이다. 그날 밤 인조는 처음으로 조 씨를 불렀다. 패전의 수치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왕은 그녀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 씨의 이름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조 씨의 승진은 번개처럼 빨랐다. 1638년 수원, 1640년 소용, 1645년 소예, 그리고 1649년 마침내 종일품 귀인의 자리에 올랐다. 12년 만에 후궁의 정점에 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여인이 아니었다. 왕의 심장을 지배한 또 하나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비극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 뒤에는 날이 숨겨져 있었고 그날은 곧 궁궐의 피를 부를 칼날이 되었다. 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나라를 뒤흔드는 비극으로 번져갔다. 그녀의 이름 앞에 귀인이라는 두 글자가 붙기까지 조선은 이미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인조 15년 궁궐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 씨의 자리도 높아졌다. 왕은 그녀를 볼 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그녀는 그 숨결 속에서 권력의 냄새를 맡았다. 처음엔 단지 위로였다. 하지만 그 위로가 사랑이 되고 사랑은 곧 힘이 되었다. 조 씨는 다른 후궁들과 달랐다. 그녀는 감히 눈을 내리지 않았다. 왕 앞에서도 고개를 들었고 궁녀들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차가웠다. 마치 계산된 인사, 다듬어진 말투 속에 오직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만이 숨쉬고 있었다. 1640년 무렵 그녀는 이미 궁중의 중심에 서 있었다. 왕의 수라상 곁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새벽에 내리는 명령문 속에도 그녀의 뜻이 스며 있었다. 사소한 결정조차 그녀의 입을 거쳐야 했다. 왕의 총애가 절정에 달했을 때 조 씨는 이미 왕의 마음을 뛰어넘어 조정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궁중의 평화는 늘 불안 속에 피어난다. 그녀가 웃으면 누군가는 떨었고 그녀가 한마디 하면 누군가의 목숨이 기울었다. 조 씨가 진정한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선 왕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모든 존재를 지워야 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상궁 이정민이었다. 인조의 총애를 잠시 나눴던 여인. 그녀는 조 씨의 눈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1643년 궁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이정민이 귀인 조 씨를 저주하였다. 누군가 밤마다 저주문을 불렀다는 것이다. 결국 두 명의 나인이 잡혀왔다. 애향과 연옥. 그들은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아니, 진실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조 씨의 치밀한 자작극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두 나이는 거열형과 참형을 당했고 이정민은 유배 끝에 사사되었다. 조 씨는 아무 말 없이 붉은 비단 치마를 정리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이제 시작이다라는 냉혹한 확신만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궁중은 더 이상 예전의 궁중이 아니었다. 왕은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신하들조차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길 두려워했다. 그녀의 침묵은 명령이었고 그녀의 시선은 칼날이었다. 하지만 조 씨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왕의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단 한 사람, 소현세자였다. 청나라의 심양에서 8년을 볼모로 지내던 세자가 머지않아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이 궁궐에 퍼졌다. 그는 서양의 학문과 새로운 사상을 익혔다고 했다. 왕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본 사람. 그리고 그 세상은 곧 조선의 변화를 예고했다. 조 씨는 알았다. 그 변화가 자신에게는 곧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새로운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꿔야 해. 그녀의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이번엔 부드럽지 않았다. 날카롭고 차가웠고 어딘가에서 이미 피의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1645년 봄.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궁궐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8년간 청나라 심양의 볼모로 잡혀있던 소현세자가 마침내 돌아온 것이다. 그와 함께 들어온 것은 이질적인 옷차림, 낯선 기계, 그리고 새로이 배운 세상이었다. 그의 발걸음마다 조선의 낡은 질서가 흔들렸다.
세자의 곁에는 늘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민회빈 강씨, 세자의 아내이자 청에서 고난을 함께 견딘 여인.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말투는 단호했다. 조선의 궁궐에 다시 발을 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낡은 조선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있었다. 소현세자는 변해 있었다. 청나라에서 천주교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배웠고 천문도와 지구의 개념, 시계와 자명종을 이해했다. 그는 조선이 더 이상 닫힌 나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가 본 것은 굴복이 아니라 변화의 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인조의 마음은 달랐다. 병자호란의 치욕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청나라의 모든 것을 오랑캐의 거지라 여겼고 그들의 언어, 옷차림, 사상까지도 혐오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세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청은 더 이상 야만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교류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은 인조의 귀에 독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아들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엔 소현세자가 더 이상 조선의 왕자가 아니라 청나라의 사상에 물든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 틈을 노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귀인 조씨였다. 그녀는 왕의 곁에서 오랫동안 그 마음의 상처를 지켜보았다. 그 상처를 누군가 건드리면 왕은 언제나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전하, 세자저하께서 청나라 사람들과 지나치게 어울리셨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져온 물건을 궁으로 들이신다 합니다. 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뚜렷한 칼날이 있었다. 인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의심으로 변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자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며칠 후 세자는 아버지의 명을 받았다. 청의 물건을 모두 불태우라. 그날 밤 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심양에서 가져온 시계, 지구본, 책, 모든 것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불타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 그는 속삭였다. 이 불은 조선의 미래를 태우고 있구나.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조씨는 고요히 웃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만족이 번졌다. 왕의 마음은 이미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그 마음 속 의심의 불씨를 세자를 향한 증오의 불길로 키워내는 일. 그날 이후 인조는 점점 세자를 피했다. 궁궐의 복도 끝에서 마주쳐도 눈을 돌렸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잇지 않았다. 소현세자는 이유를 몰랐다. 아버지의 사랑이 멀어지는 그 자리에 누군가의 미소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조 씨의 시선은 냉철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왕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을 조종하는 자였고 조선의 운명을 흔드는 손이었다. 1645년 4월 봄비가 유난히 차가웠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달. 궁궐 안에서는 이유 모를 불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왕은 아들을 보며 마음을 닫아갔고 아들은 아버지의 시선을 외면한 채 침묵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이에는 언제나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귀인 조씨였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완성된 계획이 깃들어 있었다. 인조의 귀에 들어가는 모든 소식은 그녀를 거쳐야 했다. 그녀는 세자에 관한 사소한 일조차 놓치지 않았다. 세자저하께서 청나라 사신과 몰래 만났다고 하옵니다. 세자궁에서 이상한 병기가 발견되었다 합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끝은 항상 의심으로 이어졌다. 왕은 점점 변해갔다. 예전의 부드러운 아버지는 사라지고 낯선 왕의 얼굴이 세자를 마주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침묵만이 흘렀다. 세자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 시선 속에 담긴 증오를 이해하지 못했다. 조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전하, 그 아이는 이미 마음이 청해 있습니다. 언젠가 전하를 대신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낮았고 그 말은 인조의 불안한 마음에 불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자는 급히 병에 걸렸다. 기록에 따르면 학질이었다. 하지만 증상은 이상했다.
밤새 열이 오르고 몸은 검게 변해갔다. 입과 코, 귀, 눈에서 피가 흘렀다. 의관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 모습은 마치 독에 중독된 자의 시신과 다르지 않았다. 왕조실록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얼굴은 검은 천으로 덮었으나 곁에 있던 이조차 그 얼굴 빛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세자의 숨이 패섰다. 그의 나이 32. 조선의 미래를 꿈꾸던 젊은 세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궁궐에는 정막이 흘렀다. 그러나 조씨의 방 안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향압을 닫으며 속삭였다. 세상은 이제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겠지. 인조는 며칠 동안 침묵했다. 아들의 시신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혹시 그 아이가 나를 해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곁에서 조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조선의 신하들은 의문을 품었다. 어찌 그리 갑작스러운 죽음인가?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조씨의 권세는 이미 하늘을 찔렀고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였다. 민회빈 강씨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다. 이건 병이 아니오. 누군가가 독을 넣었소. 그녀의 울음은 궁궐을 울렸고 조씨의 귀에도 닿았다. 조씨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울지 마라. 이건 운명이다. 누군가는 쓰러져야 누군가는 선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궁궐에는 새로운 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다음 표적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645년 봄이 끝나가던 어느 날 궁궐의 한편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울음은 애통했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무너진 시대의 곡성이었다. 울고 있던 이는 다름 아닌 민회빈 강씨, 죽은 소현세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남편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무너졌다. 피로 물든 옷자락, 검게 변한 손끝, 그 어떤 설명도 그녀의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이건 병이 아니오. 누군가가 남편을 죽였소.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다. 그날 밤 민혜비는 머리를 풀고 왕이 있는 편전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전하, 저의 남편이 독살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녀는 궁녀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울부짖었다. 인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조씨의 낮은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전하, 강씨는 기이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하들을 흔들 것이옵니다. 그 말이 떠오르자 인조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민회비는 궁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단 옷자락이 찢어지는 소리가 궁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씨는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자신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알았다. 며칠 후 조씨는 다시 음모를 꾸몄다. 전하, 강씨가 저를 저주하고 있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놀이개를 내밀며 말했다. 그 안에는 붉은 실이 묶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저주의 부적이라 주장했다. 왕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명을 내렸다. 강씨와 그 시녀들을 잡아다 신문하라. 궁궐의 지하 어둠 속에서 비명이 울렸다. 민회빈의 시녀들은 고문당했으나 끝내 저주의 증거를 자백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1604 16년 1월 인조의 수라상에 올랐던 전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잠시 후 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건 독이 들었다. 그 소식은 곧바로 궁중을 뒤흔들었다. 조씨는 즉시 왕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하, 이 모든 것이 강씨의 지시옵니다. 그녀가 전하를 해치려 하였사옵니다. 인조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확신은 이성의 자리를 대신했다. 강씨를 폐하라. 그리고 사약을 내리라. 1616년 3월 15일 민회빈 강씨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약을 받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전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약이 내려진 그날, 길가에는 수많은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울며 속삭였다. 무고한 분이시다. 억울한 죽음이시다.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다. 백성들 모두 강씨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며 그 죄악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날 밤 조씨는 향을 피우며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방해물은 없다. 하지만 달빛 아래의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다. 그림자 속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녀가 쌓은 권력의 성이 곧 그녀 자신을 삼킬 무덤이 될 것임을. 1616년 봄 민회빈 강씨의 사약이 내린 지 며칠 후 궁궐에는 다시 한번 냉기가 스며들었다. 그 냉기는 피보다 차가웠고 조선의 하늘마저 그날따라 어두웠다. 죽은 세자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 석철, 성린, 성녀의 이름은 조정에서 지워졌다. 조씨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왕의 곁에 서서 속삭였다. 전하, 그 아이들은 모두 세자의 피를 이은 자들입니다. 언젠가 자라면 반드시 전하를 원망할 것이옵니다. 인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때 손자들의 웃음소리에 미소를 짓던 그는 이제 그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언제나 비극의 시작이었다. 곧 명이 내려졌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유배하라. 그 아이들은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몰랐다. 첫째 석철은 12살, 둘째 성리는 8살, 셋째 성녀는 겨우 4살이었다. 어린 형제들은 손을 꼭 잡고 대궐문을 나섰다. 그날 봄바람은 차가웠고 궁궐의 담장 너머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유배지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왕자도 아니고 후손도 아닌 그저 죄인의 아이들이었다. 병과 굶주림이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불과 몇 해 뒤 첫째와 둘째가 차례로 병으로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조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단 한 줄의 조서만이 남았다. 세자의 아들 석철, 성리는 병사하였다. 그날 밤 조씨는 향로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다 건너 제주도의 바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것은 셋째뿐이구나.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광기의 색을 띠고 있었다. 민혜빈의 친정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감옥에서 굶어 죽었고 오빠와 남동생들은 모반죄로 참수당했다. 한때 강씨 가문은 조선의 명문이었으나 이제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귀인 조씨가 나라를 삼켰다. 그녀의 이름은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가 지나가면 궁녀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왕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밤마다 꿈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찌하여 제 아이들까지. 그때마다 조씨는 다정히 다가와 속삭였다. 전하, 그것은 불안한 마음의 환영이옵니다. 모든 것은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었다. 그녀는 왕의 두려움을 먹고 살았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녀의 권력은 단단해졌다. 이제 궁궐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왕은 명목상 군주였으나 모든 결정은 귀인의 손끝에서 내려졌다. 백성들은 속으로 탄식했다. 조선의 왕은 이름뿐이요. 진짜 왕은 그 여인이라. 그녀의 힘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하늘을 찌른 칼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향해 떨어진다. 그녀의 발 아래 이미 짙은 그림자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왕의 죽음과 함께 그녀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세자는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그의 후손들은 먼 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궁궐은 여전히 긴장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여인, 귀인 조씨가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왕의 신뢰, 권력, 두려움. 그러나 그것으로도 그녀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눈은 왕비, 장렬 왕후, 조씨를 향하고 있었다. 왕비 장렬은 인열 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새로 들어온 왕의 아내였다. 젊고 총명했으며 조용한 성품을 지녔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조씨에게는 위협이었다. 왕비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권력에 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균열이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왕비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불편했다. 저 여인은 아직도 전하의 곁에 남아 있구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존재가 싫다. 그녀의 속삭임은 질투가 아니라 두려움을 미리 제거하려는 본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왕에게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속삭였다. 전하, 왕비 마마께서 여전히 전하의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 하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사옵니다. 인조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이미 조씨의 편이었다. 왕비와 왕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식사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왕비는 이유를 몰랐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밤이면 조씨는 왕의 침전에서 은은한 향을 피웠다. 그 향은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합니다. 궁중의 시기와 분란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에 궁궐의 운명이 또다시 기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씨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왕비의 시녀들이 왕의 결정에 불만을 품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누군가 왕비의 처소에서 이상한 부적을 발견했다고도 했다. 조씨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은 순식간에 사실이 되었다. 결국 인조는 명을 내렸다. 장렬왕후를 경덕궁으로 옮기라. 왕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부채를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었고 서늘했다. 왕이 나를 내치려 하였는가? 아니면 그 여인이 나를 내친 것인가? 그날 궁궐의 복도를 따라 왕비의 가마가 움직였다. 그 길가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단 한 명, 귀인 조씨만이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나는 궁의 주인이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몸을 굳혔다. 그것은 오래전 한 아이의 울음 같았다. 세자의 아들이 울던 그날의 기억이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는 듯했다. 조씨는 고개를 돌렸다.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 그러나 그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귓가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쳤다. 권력의 정상에 선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왕비를 내쫓은 그날 밤, 조씨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몰락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고 있었다.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났다. 긴 세월 동안 그의 곁을 지켰던 귀인 조씨는 마치 세상 전체를 잃은 듯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내 세상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새 왕은 효종이었다. 그는 소현세자의 동생이자 형의 죽음으로 왕좌에 오른 사람이었다. 왕위에 올랐으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형의 죽음이 남아 있었다. 그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웠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효종은 침묵했다. 부왕 인조가 생전에 총애한 여인을 즉시 벌할 수는 없었다. 조씨는 그 틈을 이용했다. 그녀는 여전히 왕의 어머니인 듯 행동하며 궁중의 질서를 휘어잡았다. 그녀의 방은 여전히 화려했고 그 앞에서는 대신들도 고개를 숙였다. 왕조차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다.
인조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651년 봄, 조 씨의 오랜 동맹이자 사돈이었던 김자점이 체포되었다. 그는 반역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믿기 어려운 진술이 나왔다. 귀인 조 씨께서 효종 전하를 폐하고 그 아들 숭선군을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셨다 하옵니다. 그 한마디는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효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 씨의 야망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반역의 음모가 있었을 줄은 몰랐다. 조 씨의 거처는 즉시 봉쇄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전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단정히 옷매무새를 고치며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신문이 이어졌다. 그녀의 딸 효명옹주 역시 연루되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야심이 강했고 사위 김세령 역시 조 씨의 외척 세력을 이끌고 있었다. 수사는 냉혹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조 씨가 인조 시절에 꾸몄던 음모들, 소현세자와 민회빈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효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과 형의 원혼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조 씨를 처벌한다는 것은 곧 부왕 인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묵은 더 이상 정의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왕은 결단을 내렸다. 귀인 조 씨에게 사약을 내리되 자코는 박탈하지 말라. 1651년 12월 14일 조 씨는 마지막 사약을 받았다. 그녀는 고요히 사발을 들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노라.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한 시대를 만들었고 또 한 시대를 끝냈구나. 그녀가 사약을 마시자 궁궐에는 다시 침묵이 내렸다. 긴 시간 동안 조선을 흔들었던 한 여인의 숨결이 그렇게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밤 왕은 혼자 서책을 덮으며 낮게 읊조렸다. 그녀의 죄는 무겁다. 그러나 그 죄를 만든 것은 우리 모두였다. 역사는 그렇게 한 장의 막을 내렸다. 권력의 정점에서 피로 물든 여인 귀인 조 씨.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조선의 어둠을 상징하는 그림자처럼 오래도록 남았다. 1651년 12월 14일 새벽 눈은 잠들지 않은 궁궐 위로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은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이 그 차가운 공기를 흔들었다. 귀인 조 씨. 그녀는 침착하게 옷깃을 여몄다. 붉은 비단 저고리 위에 검은 장삼을 걸치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여전히 고왔다. 하지만 눈빛은 한때의 화려함 대신 묘한 평온함을 띠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내시가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사발을 내밀었다. 사발 속의 사약은 검은 빛을 띠며 은은히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것을 받았다. 사방은 조용했다. 그녀의 숨소리와 사약이 잔잔히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전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코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내시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효종은 아비보다 현명한 왕이로다. 그녀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다. 눈발 사이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그만 나의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녀의 입술이 사약에 닿았다. 쓰디쓴 액체가 천천히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왕을 사랑했다. 그러나 사랑보다 권력을 택했다. 그것이 나의 죄요, 나의 생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한 시대의 장송처럼 조용히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사발이 바닥에 떨어지며 은은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뒤로 쓰러졌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사라졌다. 그 순간 궁궐 어딘가에서 종이 울렸다.
누구를 위한 종소리인지, 죽음을 알리는 것인지, 속죄를 알리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시신은 궁중 깊은 곳에 묻혔다. 묘비에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오직 귀인이라는 두 글자만이 그녀의 삶을 대신했다. 그녀가 떠난 후 궁궐은 오랜만에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무언의 경계였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여인이 나라를 흔들었지만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말했다. 그녀는 악녀가 아니라 왕의 상처가 낳은 그림자였다. 조 씨의 죽음 이후 효종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조용히 기도했다. 형의 죽음, 형수의 억울함, 그리고 부왕의 잘못, 그 모든 것이 조 씨의 이름과 함께 떠올랐다. 역사는 그렇게 흘렀다. 조 씨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피의 흔적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소현세자의 죽음, 민혜빈의 절규, 세 아들의 비명, 그리고 왕후의 추방. 모두 그녀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죽어서도 궁궐을 떠나지 못했다. 밤이 깊으면 누군가는 들었다고 했다. 달빛 아래 낮은 목소리로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를 나는 단지 살아남고자 했을 뿐이야. 그 말이 바람에 섞여 경복궁의 기와 위를 흘러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역사는 다시 무겁게 속삭였다. 권력은 달콤하나 그 끝은 늘 독이다. 귀인 조 씨가 사약을 마신 지 수개월이 흘렀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지만 조선의 궁궐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한 시대의 악은 끝났으나 그 악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다. 왕좌에 오른 효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꿈속에는 늘 형, 소현세자가 나타났다. 붉게 물든 손끝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조선은 달라질 수 있었소. 그 말은 한 맺힌 듯 귓가를 맴돌았다. 그렇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는 청나라에서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천문학과 과학, 그리고 천주교의 이념까지 접했다. 그는 조선을 개방하고 세상을 넓게 보려는 시각을 지녔다. 그가 꿈꿨던 조선은 힘으로 세상을 막는 나라가 아니라 지혜로 세상을 품는 나라였다. 하지만 그 꿈은 조 씨의 손에 끊어졌다. 한 여인의 질투와 야심이 한 나라의 미래를 삼켜버린 것이다. 효종은 왕이 된 뒤 형이 남긴 서양의 물건들을 한참 바라보곤 했다. 시계, 천문도, 그리고 오래된 금속 구슬 하나. 그것들은 마치 조선이 잃어버린 시간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그 물건들을 손끝으로 만지며 속삭였다. 형님, 우리가 너무 늦었소. 효종은 형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북벌을 외쳤다. 청나라에 무릎 꿇은 조선의 치욕을 씻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복수가 아닌 환상이었다.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조선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그의 북벌은 현실이 되지 못한 꿈으로 남았다. 조 씨가 없어진 세상에서도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가 없앴던 세자의 후손들은 뿌리째 사라졌고 조선은 더 이상 변화의 씨앗을 품지 못했다. 그 결과 세월이 흐르며 조선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세계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나라의 학문은 닫혀 있었다. 세자의 개방적인 정신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고루한 자존심뿐이었다. 1718년, 숙종 44년,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하늘은 결국 억울한 영혼들을 잊지 않았다. 숙종은 조정의 의논 끝에 민회빈 강씨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녀는 다시 빈번의 자리로 돌아왔고 백성들은 눈물로 그 소식을 맞이했다. 늦었지만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명예 회복은 조 씨의 죄를 다시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 백성들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여인이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깊고 넓었던가를. 시간은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가 죽이고 지워버린 것은 단지 사람의 목숨이 아니었다. 조선이 가졌던 변화의 기회,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장 큰 죄로 빼앗은 것이었다. 조 씨의 욕망은 조선을 잠시 지배했지만 그 대가로 나라는 미래를 잃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조선은 200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외부의 문을 닫은 채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달빛이 궁궐 위를 비추던 밤, 효종은 홀로 마루에 앉아 중얼거렸다. 형님, 우리가 잃은 것은 단지 한 세대의 삶이 아니었소. 그것은 나라의 운명이었소.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며 조 씨의 묘가 있는 언덕 위를 스쳤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역사 속에 묻혔지만 그 그림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은 흘렀다. 귀인 조 씨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조선사에 깊게 새겨져 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 부르고 그녀의 삶을 경계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역사는 단순히 비난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늘 묻혀있는 교훈이 있다. 조 씨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틈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었다. 전란의 공포 속에서 무너진 나라, 패전의 치욕에 잠식된 왕의 곁에서 그녀는 단지 생존을 택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생존이 권력이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언제나 독을 품고 있다. 처음엔 작은 욕망이었다. 왕의 눈길을 받고 싶었던 소망, 궁중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권력을 맛본 순간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신의를 버렸고 진실을 지웠다. 사람을 믿는 대신 두려움을 다스렸고 왕을 위로하는 대신 왕을 조종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신이 된 듯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움직이면 사람이 죽었고 그녀의 미소가 번지면 세상이 흔들렸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스스로를 잃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냉정했다. 그녀가 죽은 뒤에도 조선은 오래도록 흔들렸다. 그녀가 무너뜨린 세자의 가문은 복권되었지만 그녀가 무너뜨린 시대의 균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닫힌 문, 멈춘 시간, 그리고 잊힌 진실. 사람들은 조 씨를 욕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들의 책임을 말하지 않았다. 왕의 나약함, 신하들의 침묵, 그리고 진실을 두려워한 백성들의 무관심이 그녀를 악녀로 만든 또 다른 얼굴이었다. 조 씨의 생은 한 인간의 탐욕이 만든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사회의 모순이 낳은 결과이기도 했다. 누구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던 시대. 그 침묵의 대가가 바로 그녀였다. 밤이 깊을수록 궁궐의 어둠은 짙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달이 밝은 날이면 경덕궁의 뜰에서 여인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조 씨의 영혼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의 메아리였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으나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다.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과연 인간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다시 권력의 향기에 취한 이들이 나타나고 다시 진실은 침묵 속에 묻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날이 오면 조 씨의 그림자 속에 묻힌 조선의 교훈이 다시 빛을 발할 것이다. 귀인 조 씨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물음은 여전히 이어진다. 권력은 인간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권력을 지배하는가? 그 질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조용히 속삭인다. 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시작된 비극. 그 울음은 결국 한 나라의 경고가 되었다. 역사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